페라리가 2026년 포뮬러1에서 보여준 엄청난 개발 속도에 맥라렌이 결국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라렌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페라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데이트를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새로운 기술 규정이 적용된 2026년 시즌, 페라리는 메르세데스를 추격하기 위해 차량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투입했고 그 속도와 물량은 경쟁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맥라렌 역시 시즌 초반부터 여러 차례 성능 개선을 가져왔지만 페라리가 보여준 개발의 규모는 특별했다는 평가입니다. 맥라렌 기술 엔지니어링 디렉터 닐 홀디는 자신들의 업데이트 역시 차량 성능을 높이는데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쟁팀을 살펴보면 페라리가 올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맥라렌이 주목하는 부분은 단순히 공기역학적인 성능 향상만이 아닙니다. 페라리가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고 개발한 뒤 실제 생산과 차량 적용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홀디는 바로 이 과정을 맥라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용 상한선 안에서 페라리가 시즌 초반에 개발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맥라렌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시즌 초반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페라리는 매우 많은 양의 업데이트를 빠르게 만들어냈고 맥라렌은 그 방법을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홀디는 맥라렌이 과거 2024년과 2025년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2026년과 앞으로의 시즌에서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규정 시대에서는 개발 속도 자체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팀이 멈춰있는 동안 다른 팀이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라렌은 페라리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결정이 나왔습니다. 맥라렌은 2027년 차량 개발을 위해 2026년 프로젝트를 일찍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즌 후반에도 중요한 업데이트를 계속 투입하고 올해 얻은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2027년 차량의 휠베이스와 서스펜션 구조 같은 핵심 요소가 달라지더라도 2026년의 개발 경험은 다음 세대 차량에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페라리의 빠른 개발 속도는 맥라렌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6년 후반, 페라리의 개발 속도가 맥라렌을 실제로 앞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포뮬러1의 최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5주 동안 레이스가 없었던 그 공백이 맥라렌에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바로 그 시간이 MCL40의 문제를 완전히 다시 들여다보고 개발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시즌 초반 챔피언 맥라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즌 초반 맥라렌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차량의 경쟁력은 메르세데스에 뒤처졌고 여기에 신뢰성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의 메르세데스 HPP 파워 유닛을 사용하는 가운데 중국 그랑프리에서는 맥라렌의 두 차량 모두 전기 개통 문제로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신뢰성 문제가 이어졌고 같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팀 가운데서도 맥라렌은 경쟁자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마이애미 사이에 무려 5주 동안 레이스가 없었습니다. 스텔라는 이 기간을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팀 내부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졌고 그 결과 MCL40의 개발 방향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4월의 강제적인 공백 덕분에 맥라렌은 레이스를 준비하는 대신 차량의 성능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기존 개발 방향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영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 성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무대가 바로 헝가리 그랑프리였습니다. 스텔라는 시즌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였던 부다페스트가 맥라렌에게 가장 높은 지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최종 결과 때문이 아니라 헝가로링에 투입한 새로운 공기역학 패키지가 개발 방향 전환의 직접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경쟁력이 실제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맥라렌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즌 초반의 부진이 단순히 운이나 한두 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차량 개발 방향 자체와 연결돼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후반기에는 다시 정상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현재 메르세데스와의 경쟁에서 격차를 줄여야 하는 맥라렌에게 이번 개발 전환은 더욱 중요합니다. 헝가리에서 보여준 변화가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부활의 시작인지는 이제 후반기 레이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챔피언 맥라렌이 다시 타이틀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MCL40의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후반기 판도를 바꿀 신호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의 F1 핵심 소식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의 2027년 결정 하나가 카를로스 사인츠의 다음 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인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계약 협상이 아닙니다. 레드불의 에이스가 떠날지 남을지 그 한 가지 결정이 드라이버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는 현재 윌리엄스 소속으로 2027년 자신의 미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드불입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베르스타펜이 팀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드불은 당연히 베르스타펜과의 동행을 원하고 있고 이삭 하자르 역시 2027년 라인업에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의 미래를 둘러싼 의문이 계속되면서 사인츠 역시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은 사인츠에게 익숙합니다. 2024년 페라리를 떠난 뒤에도 그는 메르세데스나 레드불의 자리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원하는 톱팀 자리를 얻지 못했고 윌리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인츠는 분명 경쟁력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팀 동료와의 비교에서도 압도적인 기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꾸준함과 경험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따라서 톱팀에서는 두 번째 드라이버 역할, 중위권 팀에서는 확실한 리더 역할이 가장 현실적인 평가로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레드불이 아니라면 어디일까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팀은 에스턴 마틴입니다. 에드리언 유이가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고 막대한 자금력과 혼다의 워크스 파트너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크게 개선되면서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가 2026년을 끝으로 은퇴한다면 사인츠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인츠는 랜스 스트롤과 함께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드라이버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아우디는 니코 힐켄베르크와 가브리엘 보르톨레토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하스는 현재 윌리엄스에서 더 큰 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핀 역시 미래에 대한 야심은 있지만 당장 윌리엄스보다 확실히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윌리엄스 잔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바쿠에서 예정된 업데이트가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츠는 이미 팀의 발전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고 에스턴 마틴의 상승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윌리엄스가 사인츠를 붙잡기 위해 거액의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 매체는 연간 3천만 유로 규모의 제안을 예상했습니다. 돈만 놓고 보면 매우 강력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사인츠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연봉 인상이 아니라 우승 가능성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베르스타펜의 선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에 남는다면 사인츠의 최우선 선택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르스타펜이 떠난다면 레드불의 한 자리가 열리고 사인츠는 다시 한번 최상위권 팀으로 향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2027년 드라이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인츠가 윌리엄스의 거액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정성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베르스타펜의 결정을 기다리며 레드불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노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사인츠에게 어떤 선택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른 F1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